자,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를 넘어서 전 우주에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부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지금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은 여기가 제일 재밌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불교의 황금 시대예요. 황금 시대, 당나라 초기, 그러니까는 현장 스님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밀교 초기까지 딱 하면 그때까지가 선무회, 금강지, 그 다음에 뭐 불공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 그 시대가 현종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당세종 말부터 해서 현종까지가 최고 황금기인데 이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리고 또 왕조도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왕가와 관련돼서 양귀비 얘기도 있고 나중에 이제 당현종 이윤기가 신룡정변 일으켜서 뒤집는 이야기들도 있고 막 그런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다 설명을 못 하겠어. 이게 막 동시에 동시간대에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드라마에 꽂혀서 재밌는 게 있는데 다른 방송도 재밌는 거라네. 이게 막 이걸 봐야 될지 저걸 봐야 될지. 물론 IPTV를 보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하나 블럭마다 사실 이게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밌는데 그렇게 하나를 다 완료를 시켜놓고 또 딴 쪽으로 넘어가면 시간을 다시 되감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구려 얘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망해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당 고종 때 망하는 거니까, 당 고종 이치 때 망하는 거니까 우리 삼국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연결시켜서 뭘 얘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사를 기록할 때 편년체하고 기전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편년체는 뭐냐면 신문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신문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됐어. 라고 해서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가 기록한 춘추라고 하는 책, 오경 중에서 시서, 예역, 춘추 얘기 할 때 그 춘추가 그런 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년체는 신문을 이렇게 스크랩해 놨다. 이렇게 쭉 다 모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또 대선 뭐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것들을 한 장 한 장 중간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좀 어렵지. 시간 순서로는 맞는데 범주별로 한번 묶어주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사마천의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범주별로 이렇게 좀 묶어야겠다. 사건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씩 묶어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묶는 방식을 쓰는 게 그래서 역사를 기술하는 게 편년체하고 기전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더라. 근데 왜 그렇게 쓰는지 이번에 정확하게 저도 이해를 한 것 같아. 저는 개별적으로는 다 이해하는데 이거를 시간과 같이 섞어서 설명하려니까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해서 뭐 화엄종 이러면 자 봐보세요. 초조 두순, 이조 지엄, 삼조 승찬, 3조 법장, 그 다음에 4조 진관, 5조 규봉 종밀까지 이렇게. 근데 그게 시간이 상당한 기간이라니까. 상당한 기간.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스님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선종 얘기할 때도 달마는 양무제 때 이야기가 있는, 안 그러면 부기 때 이야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해능 같은 경우는 훨씬 뒤쪽이거든요. 그리고 선종이 이제 뜨기 시작하니까 6조가 내려가니까, 6대가 내려가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범주별로 묶으면 시간을 너무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차라리 선종사만 하든지 화엄종사만 하든지 이러면 쉽겠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기전체하고 편년체를 이렇게 섞는 방식을 제가 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근데 내가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도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제가 왜냐면 나는 이해하는데도 머리가 아픈데 아니 근데 사실 거꾸로 머리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이게 거꾸로 잘 이게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천태종도 사실은 그게 또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각 영웅들이 한 명이 나와서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아그룹이라든지 이렇게 된 그룹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당대에 아주 큰 그런 창업주들은 다 똑똑하거든요. 맨바닥에 시작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드신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건 뭐 보나마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2대, 3대가 어느 정도 이상 갖춰지고 그다음에 조직이 갖춰지면 이제 진짜 굴지의 대기업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그걸 이제 실패하면 없어지겠죠. 우리 그런 기업들 많이 봤잖아. IMF 때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천태종이라든지 화엄종이라든지 선종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영웅들이 계속 몇 명 이상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뭐 한 200년씩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겹쳐 있다더라. 그래서 설명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괜찮아. 그냥 듣고 있으면 업장이 녹아내려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아니,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게 어렵대. 그래서 법률 스님 같이 좀 얘기하면 안 돼. 야, 우리는 얘기하는 게 전공이 다르잖아. 그분은 생활법문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교리하고 역사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근거를 다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야, 준비하는 것도 내가 더 훨씬 어렵다.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사람들이 연도를 제가 잘 기억한다 그러거든요. 뭘 기억하긴 뭘 기억해. 나도 다 체크하고 들어온다. 기존에 알던 것도 체크하고 들어온다. 왜 이게 한번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골로 갈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런 것만 찾아서 뭘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재미있고 활기차고 좋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황금 시대. 중국 불교의 황금 시대. 그리고 그때 진짜 백가쟁명 하듯이 춘추전국 시대 때 백가쟁명 한꺼번에 쫙 올라오거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올라와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나와도 대단한 분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시대가 굉장히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얼마 전까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대기업 되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정주영 회장님이나 안 그러면 뭐 이병철 회장님 그런 분들이 예전에 기업을 일굴 때는 다 맨바닥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꼴등은 선생님이 조금만 잡아주면 한 몇 등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한 중하까지는, 왜냐면 우리 때는 뭐라고 어떻게 됐냐면 60명, 65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만 선생님이 조 패면 한 40등까지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그냥 패는 게 아니고 계속 패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아니 그런 일들을 저도 봤다고요. 본 게 아니고 나다. 본 게 아니고 나다. 근데 아무튼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한 반에 20몇 명, 안 그러면 10몇 명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때 40등이면 그냥 그런가 이랬는데 40등이 없죠. 20등이 꼴등인데? 20등이 꼴등인데. 우리 때 20등이면 잘했다. 우리 때 20등이면 잘했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이 그렇게 황폐화됐을 때 6.25 다 겪고 다 이제 사회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가능해도 이렇게 딱 틀이 갖춰지면 또 재벌들이 뭐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거나 이러면 그걸 빨아내거든요. 그리고 소송 걸고 막 흔들고 이런 작업들 많이 하거든요. 중소기업에서 뭐 좀 괜찮은 거 하면. 그러면 대부분 뺏기거나 못 맞서요. 그러다가 누가 재벌이 됐냐면 리니지 만든 게임 만든 NC소프트 재벌들은 저런 건 틈새 시장이니까 뭐 재벌들이 게임을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건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재벌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 이거 뉴스 보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카카오 회장이 삼성 오히려 이재용 회장보다도 재산 가치가 더 높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야, 저런 식의 또 이제 뭐 IT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SNS, 4차 산업 뭐 이런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시장들이 열리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쿠팡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기존의 것과 좀 다른 것들을 하면서 또 시장들이 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을 때 지금 현재 재벌들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진 거고 지금 시장이 한번 바뀌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뭐 토스를 만들어서 누가 뭐 몇 조 상장을 했다는 둥, 뭐 어떻게 했다는 둥,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럽지. 부럽지. 그리고 이제 좀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내가 먼저 할 걸.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이, 이 판이 그렇게 깔려서 시대가 요청하면 거기에 영웅들이 쫙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 자체가 세계 최강국이면서 황금기를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 이데올로기인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에는 세계관을 만드는 세계관 정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만드는 천태종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엄종이 유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되면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3만 불 이상이 되면 자기한테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개발, 그 다음에 뭐 명상이라든지 무슨 뭐 치유 뭐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죠. 느낌상으로 봤을 때 점점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저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는 그런 세계관을 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나라가 안정이 돼서 당시 이제 세계 최강국을 찍거든요. 로마를 누르고 세계 최강국을 찍어요. 찍은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게 되죠. 그게 선이에요. 명상. 시대가 그런 것들을 낳았고, 그래서 중국 당나라도 명상주의로다가 가고, 그 명상주의가 힘을 받으면 그게 선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냐면, 선이 처음에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뭐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달마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해가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승천까지 사실 그렇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선으로 제가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시작 별로 안 좋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처음부터 이병철 회장 같이 이렇게 딱 지식기반을 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커간 것도 있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러고 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몇 대 내려가니까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확 살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화엄종도 그런 경우고 선종도 그런 경우예요. 그리고 왜 선이 힘을 못 썼냐면 위진남북조 시대나 이런 때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는 굉장히 이렇게 계속 이런 좀 먹고 살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세상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임진왜란이야. 임진왜란에 지금 피난 댕기고 뭐 죽었네 어쩌네 하는데 명상하고 있겠냐고. 그냥 현실을 피해서 뭔가 내가 좋은 불국토에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도 차분히 앉아서 명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60년대, 70년대도 명상하는 시절 아니에요. 저게 배부른갑다. 명상한다는 둥, 뭐 자기 관리를 한다. 저게 저희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운동 때문에 뭐 조깅을 한다는 둥, 뭐 강변을 걷는다는 둥 이러면 배 꺼진다 했다니까. 야, 배 꺼지게 그게 무슨 짓이야.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무슨 명상을 하냐고. 그 시절에는 그런 게 잘 안 먹혀요. 그런 게 잘 안 먹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경제적인 거나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나 우리 주변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명상이 먹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3조를 넘어서 4조, 5조 정도는 돼야, 쉽게 말해서 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그래야, 정확하게 말하면 홍인 스님부터 한 5조 대 정도 돼야 이게 명상이 쫙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없을 때는 먹여 살려만 줘도 고마운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새마을운동,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 뭐 이래가지고 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었던, 뭐 힘들다 이런 걸 말할 계제가 아니죠. 뭐 주 52시간. 그때 그런 얘기 했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갔다. 뭐 쟁의를 하고 뭐 이러면 야, 쟁이에다가 묻힌다. 그러던 시절이 있었고,
아니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에는 그랬었고 정서가 지금은 또 바뀐 거죠.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초과 업무를 시키고 어쩌고 하면 누가 그러던데 처음에는 수긍하지만 나중에 퇴사하면 소송 건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노동법에 걸어버려. 그러면 무조건 고용주가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맞다가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더라. 바뀌었다더라. 그래서 왜 선이라고 하는 게 점점점 유행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중국은 인도 제가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렸고 중국 처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해드려요. 한 나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하고 제가 차 얘기하다가 차를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가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하고 달라요. 강북 쪽은 쉽게 말해서 요 북쪽 이게 지금 양자강이고 이게 황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회수 이북을 보통 강북 화북이라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강남이라 하는 건데 강남은 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녹차 계열, 생차 계열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기호식품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선택권이에요. 근데 강북 쪽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가보면 이제 다 뭐 이렇게 황토밭 뭐 이런 비슷한 데다가 논이 없죠. 그래서 중국에는 논답자가 없죠. 한문에 논답자가 없죠. 그건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죠. 그러니까는 밭전자는 있는데 논답이라고 하는 글자는 없죠. 그러니까 밭전자는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쓰는 글자고 논답자는 여기다가 물수자를 쓰잖아요. 이게 한국에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논농사가 가능했었고 그러니까 밭은 밭인데 거기에 물 들어간 밭이라는 게예요. 그게 논이라는 거예요. 물 채운 밭. 근데 저거는 물이 없는 데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물 부족 국가라고 그래서 물 절약해라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산이 많아서 진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못 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레나 교통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레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연안 박지원이 열하일기 같은 데 보면 중국에 가보면 다 수레가 있고 벽돌을 쓰고 이러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등짐으로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산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수레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평평한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면 다릅니다. 그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래서 자전거가 안 돼요. 이 나라는. 그러니까 전기로 돌아가는 자전거는 자전차가 되면 모르지만 뭐 스쿠터나 뭐 안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요즘은 전기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몰라도 사실 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건 운동하시는 분이나 가능해. 그거 타고 학교 가면 땅이 나를 부른다. 난 단지 학교에 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지? 막 이렇게 호적은 10대인데 몸은 한 50대 뭐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좀 이상해. 아니 진짜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교통이나 물류나 이게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계속 이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 전 세계에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몇 나라 안 되는 게 우리나라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강우량이 안 되니까 논농사도 할 정도가 안 되는데 강우량이 안 되는데 무슨 물을 먹거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뭐냐면 차를 가지고 못 마시는 물을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여기는 차라고 하는 게 숭늉이라는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숭늉. 여기는 기호식품, 약간 있어 보여.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뭐 다손일미 이렇게 얘기 나오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숭늉으로 해석해야 될지 각 잡고 이렇게 뽀대나게 뭐 이렇게 싹 따라먹는 것처럼 이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진짜 다방문화는 그 당시에 불교가 번성하면 술을 금지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는 마셔. 한데 대놓고 못 마시는 거야. 술 마시는 사람을 약간 떨어지게 보는 거야. 지금 어떤 식 인식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담배 피는 사람 인식 생각하시면 돼. 피는 사람이 없느냐? 있어. 하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숨어서 피지.
근데 한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멋있는 거였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막 나올 정도로. 아니, 그랬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게 흠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죄진 사람 같이 해. 그런 식의 술 문화였다라고 보시면 돼. 당나라 때도. 약간 이제 바뀐 술 문화지. 왜냐하면 불교가 번성을 해서 안 먹는 거가 좋다라는 식으로다가 사회적 인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차 마시면서 그게 중간에다가 차를 이렇게 우려 먹는 게 아니고 탕 끓이듯이 끓여요. 탕 끓이듯이 끓여. 그래서 그걸 이제 떠서 이렇게 국자로 떠서 이렇게 마시면서 계속 입하고 하는 거야. 그 문화가 지금도 절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 스님이나 뭐 이런 지대방 같은 데서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 마치 맥주 마시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마시고 계속 이거 있잖아요. 똑같아요. 차로 그거를 해. 차로 그거를. 차는 사실 맥주처럼 빨리 안 빠지는데. 근데 계속 밀어넣으면 나오긴 나옵니다. 계속 밀어넣으면. 그래서 이게 문화 배경이 다르다는 거, 그거 이해하셔야 돼. 그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을 자꾸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하고 북쪽하고 문화 배경이 달랐다더라. 그리고 이 남쪽 문화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게 선의 반란이에요. 선의 반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